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오늘 사기업 이 프로그램 첫 강의를 맡게 된 양광무라고 합니다. 거의 이 순서로 나오는데 시험이 조금 어려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거의 없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몇몇 기업은 아예 그냥 독해로만 구성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좀 모를 만한 거 있나요? 사자성어. 어떤 설명해 놓고 해당 사자성어를 골라라. 맞춤법. 글을 써놓고 글에 밑줄 친 다음에 맞춤법 틀린 거 골라라. 어휘. 빈칸 어떤 글자에 밑줄 쳐놓고 이 어휘와 가장 유사한 뜻으로 사용된 어휘를 찾아라. 또는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찾아라. 개요 작성. 개요 중에 틀린 거 찾아라. 문장, 문단, 배열 또는 삽입. 특정 문장 한 4-5개를 주고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걸 찾아라. 또는 글 속에 한 개 이제 문장이 비워두고 그 문장 들어갈 것 내용 찾아라. 단문 독해와 장문 독해. 단문 독해는 보통 6줄에서 한 8줄 정도의 글을 주고 거기에서 주제 찾거나 일치하는 내용 찾거나 하는 거고요. 장문 독해는 보통 5단락, 그러니까 한 단락에 한 5-6줄이라 본다면 상당히 길죠. 거의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전체 긴 글을 주고 2문제 또는 3문제 세트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게 장문 독해다. 자, 그 다음 수리인데요. 수리는 기초수리. 기초수리라고 하면은 사칙연산을 말합니다.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이런 것들을 섞어놓고 계산한 거 올바르게 찾는 것, 사칙연산.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응용수리부터인데요. 응용수리는 크게 우리 한 6개 정도의 파트가 있습니다. 소금물 농도 구하는 거, 그리고 일 작업량, 2명이 하면은 몇 시간에 할 거를 3명이 하거나 이러면은 얼마나 걸리겠는가, 이런 일 작업량. 자, 그리고 약수와 배수. 약수, 배수. 4m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그거를 8m 간격으로 심으면은 나무가 몇 그루 들어가겠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방정식, 1차 방정식. 문장 글을 읽고 결국 방정식을 세워서 미지수 x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 그 다음 확률. 그리고 1, 2, 3, 4 다 경우의 수. 요 6개 파트가 주로 나오는 응용수리의 세부 영역입니다. 주로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수리 문제. 그 다음 이제 자료 해석과 자료 추론 거의 유사합니다. 도표를 주고 도표를 읽고 틀린 거 찾아라, 바른 거 찾아라. 도표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퍼센트를 계산해야 되고 대소 비교를 해야 되고 항목 간의 비율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게 보통 일반적으로 자료 해석이고, 자료 추론은 굳이 뭐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자료 해석에 도표를 주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바른 것은, 또는 도표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수치를 주고 2011년의 수치를 유추해봐라. 이런 게 자료 추론입니다. 주로 이제 중견기업들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대기업들은 주로 자료 해석 중심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추리. 추리는 상당히 유형이 다양한데요. 수추리, 수열 같은 거, 3, 9, 11, 그 다음 뭐 들어갈지 찾는 거. 단어 추리. 단어 추리는 A 대 B는 C 대 D 형식으로, 사람 대 포유류는 상어 대 물음표,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계가 점차 확장, 어떤 거는 반의 관계,
쭉 있는데 그중에 다른 관계 하나 찾는 거. 도형 추리. 자, 도형을 뭐 90도나 180도나 270도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든지 색깔이 반전돼 가지고 결국 그게 한 3번 거칩니다. 뭐 어떤 규칙이 한 번 나오고 90도 시계 방향 회전, 색 반전 한 3-4번 나오는데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그래서 규칙을 이해한 다음에 이 규칙대로 가면 마지막에 뭐가 되겠구나. 그다음 도식 추리. 도식 추리 같은 경우는 도식을 이해하는 건데요. 예컨대 6, 세모, 9 뭐 이런 규칙인데 이 세모의 규칙이 뭘까? 이걸 봤더니 세모의 규칙은 예컨대 더하기 3이더라. 뭐 이런 규칙을 찾는 거. 그래서 세모나 동그라미 이런 규칙들 찾는 거. 그다음 명제 3단 논법 말하는 거죠. 세 문장 주고 전제 1, 전제 2, 결론 해서 전제 2개를 주고 결론을 찾던지 전제 하나와 결론을 주고 나머지 빈 전제를 찾든지 하는 거. 그 다음 논리게임. 논리게임은요 보통 이런 겁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뭐 이제 설명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문장들이 한 3-4개 나와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주고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뭐 문장들 보면은 뭐 김 과장 나는 거짓말 하지 않았어. 누가 거짓말했어. 이런 진술들을 주고 거짓말하는 사람 찾는 거. 또는 다음 진술을 읽고 마라톤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찾는 거. 그래서 뭐 A 선수 나는 B 선수보다는 먼저 들어온 것 같아. 하지만 누구보다 늦게 들어온 것 같아. 뭐 이런 걸로 순서 찾는 거. 그 다음 지문 논리. 언어 영역 문제랑 비슷한데요.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을 읽은 다음에 이 지문의 전제로 타당한 것은 이 지문을 누가 비판한다고 했을 때 비판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 이런 언어 영역의 약간 논리적 추론적 사고 문제 같은 겁니다. 자, 추리는요. 여기 있는 이 다양한 형식들이 골고루 나옵니다. 한 30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뭐 수추리, 단어추리 합쳐서 5개, 도형추리 5개, 뭐 도식추리 5개, 명제 논리게임 합쳐서 5개, 지문논리 5개 골고루 나오는 게 추리 영역입니다. 이거는 대기업, 중견기업 막론하고 골고루 나오더라. 그 다음 공간은요. 공간하고 상식은 최근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의 유형을 보면은 펀칭 가위질은 종이를 몇 번 접은 다음에 한쪽에 펀칭을 뚫든지 가위질을 내든지 그래서 그걸 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양 찾는 거. 전개도는 정육면체 주사위를 말하죠. 주사위 모양의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폈을 때 바른 것은 아니면 펴진 것을 접었을 때 바른 입체 모형은. 투상도는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주고 이거를 입체 도형으로 했을 때 바른 것을 찾는 거. 자, 도형 찾기는 다른 도형 찾기라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1, 2, 3, 4, 5 5개의 선택지 중에 모양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입체 도형을 조금씩 비틀어 놓고 모양이 다른 도형 찾는 거. 그 다음 블록. 주사위 모양의 정육면체 블록을 여러 개 쌓아놓고 블록의 개수를 찾는다든지 이 블록을 뭐 정육면체 모양으로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만들 때 뭐 필요한 블록의 개수는 이런 문제. 회전. 어떤 입체 도형을 회전시키는 거. 자, 그다음 절단면. 한쪽을 잘랐을 때 절단면의 모습으로 바른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공간입니다. 그 다음 상식은요. 기업마다 상당히 달라요. 한국사를 내는 데가 있고 한자를 내는 데가 있고 뭐 기업 상식이나 일반 상식, 전공 상식을 내는 데가 있고 추가로 상황 판단 문제, 오늘 저와 함께 할 상황 판단 문제를 내는 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SK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 이렇게 해서 전체 분류 내용을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 전체적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을 준비할 때는 크게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개 한 개 기업들을 다
보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좀 뒤에 한 2개 기업을 샘플로 보여드리고요. 크게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형태의 적성 검사가 쪼개집니다. 자,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좀 나눠봤는데요. 대기업 시험 문제 스타일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사고력 테스트라 부릅니다. 중견기업 출제하는 스타일을 스피드 테스트라 불러요. 자, 이 말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스피드 테스트부터 설명드리면요.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적성 검사가 빨리 풀어야 되지만 이건 상당히 특징이 전체적으로 각 시험 문제 문항당 난이도가 좀 낮아요. 낮고 영역별로,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목 안에 세부 유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르게 좀 출제가 돼요. 예컨대 언어 영역이다라고 하면은요. 언어 영역의 다양한 유형들이 골고루 속담부터 독해까지 골고루 출제되는데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낮고 문항수도 많습니다. 문항수도 특징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항수가 좀 적고 예컨대 한 과목의 문항수가 보통 한 30개 이상 영역당. 반면에 사고력 테스트 대기업형 같은 경우는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반드시 좀 필요해요. 빠르게 문제 풀이해야 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영역별로 과목별로 세부 유형이 적어요. 삼성만 조금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좀 적더라. 예컨대 언어 영역이다. 언어 영역이라고 하면은 거의 독해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독해가 한 8, 90%. 그죠? 자, 술이다. 다른 거 안 나오고 거의 자료 해석이 8, 9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만 좀 이게 섞여 있습니다. 좀 골고루 나오는 게 삼성이더라. 삼성은 제가 이제 그 시험 유형별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기업형은 주로 우리가 브랜드가 있는 기업. 그래서 브랜드가 뭐냐? 삼성 인적성 브랜드를 뭐라 부르죠? GSAT. 이렇게 회사마다 고유한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집 삼성 GSAT 문제집만 잘 보면은 거기에 유형이 다 똑같이 나와요. SK, SKCT, LG, LG웨이, CJAT, 포스코, PAT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사고력 테스트입니다. 시험 유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유형에 관련된 것들이 정형화, 정착화돼 있고 그거를 반복해서 좀 연습하는 것이 유리한 시험들. 근데 자 이런 중견기업들 뭐 솔직히 중견기업은 아니죠. 큰 기업이죠. 근데 굳이 이제 분류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뭐 비알코리아나 샘표나 금호아시아나 이런 데들은 정해진 브랜드가 없습니다. 정해진 브랜드가 없고 그리고 시험 유형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문제집도 별로 없어요. 이런 기업들이 주로 이제 스피드 테스트형입니다. 자, 그래서 사고력 테스트를 좀 보면은요, 언어는 거의 독해 중심, 수리도 응용 수리 조금 나오지만 자료 해석 중심이고요. 추리 같은 경우는 골고루 있습니다. 추리는 거의 자 명제 논리 게임을 반 나눠서 명제 논리 게임 앞부분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그 앞부분 50%, 그 뒷부분 50%. 근데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나옵니다. 이거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은 상관없이 골고루 나온다. 자, 공간, 상식 이렇게 있습니다. 됐나요? 자, 문항수를 좀 얘기를 하는데 문항수는 보통 한 영역에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기업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우선 대기업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적성 시험 난이도는요. SK, LG가 제일 높아요. 이게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성, 포스코, CJ가 좀 중간, 롯데, EU가 조금 난이도 낮다. 뭐 중견기업들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겠죠. 보통 이제 대기업군에서는 삼성이 중간이라서 학생들이 이제 삼성 문제집 가지고 가장 많이 준비를 합니다. 이게 난이도도 중간이지만 세부 유형도 많아요. 삼성의 특징을 보면은 우선 세부 유형이 많고 난이도 중간이다. 그래서 기본서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딱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다양한 유형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 더 어려운 거, 더 쉬운 거 하기에 딱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4과목 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2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수리, 추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문항, 30문항 이렇게 해서 수리는 응용 수리가 5개, 자료 해석, 자료 추론이 15개. 뭐 자료 추론은 자료 해석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추리는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골고루 나옵니다. 예컨대 자, 단어 추리는 약 한 3, 4개, 도형 추리도 한 4개 정도, 도식 추리도 한 3, 4개, 명제도 한 4개 정도, 논리 게임이 좀 많아요. 이게 한 8개에서 한 10개, 지문 추리도 한 7개 정도. 이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출제 비중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요렇더라. 자, 그 다음 SK를 보겠습니다. 시험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SK 영역의 구체적인 이름은 이런 식으로 4가지로 쪼개지는데요. 우선 1과목이 언어 이런 게 아니라 실행 역량이란 과목인데 이 과목이 바로 상황 판단 과목입니다. 상황 판단 그런데 상황 판단이 뭐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회사에 출근했더니 회사 상황이 주어져요. 회사에 출근했더니 김 과장이 오늘 오후 3시까지 어떤 일을 하라고 일을 준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아직 3시까지 하기에 정말 빠듯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갑자기 1시에 뭐 박 부장이 나한테 오더니 이 일을 먼저 하라고 한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1. 과장 거 한다. 2. 부장 거 한다. 3.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거 한다. 4. 직급이 중요하니까 직급 높은 사람 걸 한다. 5. 뭐 과장한테 물어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회사의 업무 상황을 제시하고 그때 어떤 판단을 하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답이 없는 문제 아니야? 그냥 인성 보는 건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직무적성 검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답이 있습니다. 딱 1개만 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 앞으로 많이 확장이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한 과목밖에 여기밖에 안 내지만 공기업에서 몇몇 군데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사기업도 아마 이런 식의 문제가 앞으로 온라인이 대세인 이런 취업 시장에서 좀 상당히 이제 좀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문항 나오는데요.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영역으로 언어가 아니라 수리를 먼저 보는데 수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응용 수리와 자료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자료 해석이 훨씬 더 대기업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SK가 어려운 이유가 응용 수리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응용 수리가 어렵게 나와요. 거의 응용 수리는 방정식 그리고 확률, 경우의 수 요 3가지 내용으로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쉬운 농도 구하는 거, 뭐 속력 구하는 거, 뭐 이런 게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경우의 수 확률 많이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용 수리가 한 60% 이상, 자료 해석이 한 40% 이하, 이하 60% 이상. 그 다음 언어도 이제 문장 배열, 단문 독해 딱 2개 유형밖에 안 나오는데 문장 배열은 몇 문항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한 90%가 독해입니다. 독해로만 이루어져 있다 해도 무방해요. 독해가 좀 주제 찾거나 일치하는 내용 찾는 그런 식의 독해보다는
지문을 읽고 비판할 수 있는 내용,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와 관련된 문제들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 직무 영역이라고 이제 특이한 과목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원한 직군별로 다릅니다. 과기대 같은 경우는 뭐 R&D 또는 생산,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많이 지원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만학생들이 전공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라고 많이 물어요. 근데 전공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닙니다. 적성 검사기 때문에 수능과 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전공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지문을 읽고 푸는 건데, 지문의 소재가 연구개발이면은 연구개발 관련된 거, 예컨대 화학 실험 내용, 우리 과탐 문제 같은 거, 그런 걸 주고 실험과 관련된 지문이 잔뜩 주고, 이 실험의 전제로 타당한 것은 뭐 이 실험의 대조군을 뭐로 바꿨을 때 그게 뭐 맞냐, 뭐 이런 거. 생산도 뭐 어떤 기술의 생산 공정도 같은 거를 그려놓고, 반도체의 생산 공정도를 그려놓고, 이 공정도를 했을 때 가장 뭐 문제가 큰 부분은, 아니면은 공정을 하나 빠뜨려 놓고 이 사이에 들어갈 공정으로 바른 것은, 또는 그런 공정도를 보고 다른 여러 사람의 대화가 돼 있고 이 대화 내용 중에 가장 타당성이 적은 것은. 소프트웨어 문제는 주로 이제 코딩 문제나 그런 것들로, 프로그램 문제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뭐 M직군, 경영지원직군 같은 경우도 경영학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주고 어떤 전공 상식을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상식이 있으면 유리하겠지만 어쨌든 지문이 잔뜩 주어지면 예컨대 뭐 수업 분석에 관련된 지문을 주고 각 전략으로 좀 틀린 것을 찾아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두 개 과목을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 직무적성검사 설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중에 이제 삼성 GSAT 문제 출제를 해봤기 때문에 삼성은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도 그 밖의 영역들도 거의 출제하는 출제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채점 방식인데요. 직무적성 검사를 출제위원들은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최대 수행 능력 평가라 불러요. 최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수행 능력,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를 갖다가 학생들이 IQ 테스트입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 IQ 테스트냐라고 묻는다면은 거의 IQ 테스트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 이제 이 시험이 도입된 근거가 뭐냐면은, IQ, 즉 인지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한 3, 4년 지났을 때 회사 와서 월급 대비 생산성이 높더라, 퇴사율이 낮더라, 충성도가 높더라 라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시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Q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시험이 맞다, IQ가 높으면 일 잘한다 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사람의 IQ는 언어, 수리, 추리, 공간 이런 다면적인 지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좋아야지 인지지능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회사마다 이 과목이 다르거나 세부 유형이 다른 이유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IQ, 인지지능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LG 같은 경우는 추리 문제가 많은데, LG는 추리 유형을 잘하는 애들이 우리 회사의 생산성이 높은 친구들. 삼성 같은 경우는 세부 유형이 다양한데, 삼성은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들. SK는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이 우리 SK에 맞는 IQ 높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사마다 분석을 해가 자기 회사에 요구하는 인지능에 맞춰서 이거를 유형화, 정형화 시켜가지고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면적으로 다 잘해야 머리가 좋은 거기 때문에 영역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4과목을 본다. 400점 만점. 지금은 삼성 2과목밖에 안 보기 때문에 200점 만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봐서 몇몇 삼성그룹은 면접 때 보충적으로 다시 인적성 검사를 좀 풀게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0점 만점 우선 되는 거고요. SK 4과목 400점, LG도 4과목 4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토탈해 가지고 총점 높은 순서대로 뽑는다. 두 번째, 그러면 한 과목의 한 문제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한 문제 점수는요, 우선 중요한 게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가 없습니다. 예컨대 언어가 30문제다 라고 하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난이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30문제니까 3.3점이에요. 20문제다 무조건 5점이에요. 1분 만에 풀리는 문제든 3분 걸리는 문제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차등이 없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자, 그거를 어떻게 보완하냐면은 배치 설계를 통해서 보완합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 점수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문제 30개를 잘 배치하면은 사람마다 IQ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죠.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좀 많이 풀고 누구는 못 풀고 똑같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좀 과하게 말하면 IQ 높은 친구들은 동일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많이 풀고 IQ 좀 낮은 친구들은 좀 적게 풀게끔 그렇게 배치 설계를 해서 난이도를 갖다 배치를 통해서 조절을 합니다. 배치를 통해서 학생들 점수 편차를 나게끔 설계합니다. 보통 각 영역의 초반부는 좀 쉬운 유형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속에 꼭 어려운 문제 한두 개를 숨겨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 2, 3번 중에 어려운 문제 한두 개는 있다는 얘기예요. 언어에서 어휘와 문장 배열이 초반부 나오는데 이거는 무조건 쉬우니까 풀어야지. 수리도 응용 수리, 소금물 농도, 거리 속력, 시간 이런 거 무조건 풀어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 중에서도 어렵게 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문항수, 이게 난이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초반부 쉽긴 한데 한 1, 2, 3번 뭐 좀 많으면 5번 내에 꼭 한두 문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걸 허들이라고 하는데 이 허들을 왜 두느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넘어갑니다. 상당히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야, 이 2줄짜리 문제는 무조건 풀고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번에 안 풀리면 다시 문제를 읽어봐요.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게 하더라. 그래서 끝까지 못 가게 하는 게 요 배치 설계입니다.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앞부분에 있는 3번까지의 문제 하더라도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 번에 안 풀리면은 바로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보시는 게 총점을 높이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부분 한 30%의 학생들이 문제를 끝까지 다 못 풉니다. 그리고 자, 중간 부분이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렵고요.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 3-4문제, 이게 초반부 1번부터 한 5번까지로 할게요. 마지막에 한 3-4문제, 마지막 3개, 5개 할게요. 마지막에 3-4문제는 난이도가 떨어져요. 오히려 가장 후반부가 조금 더 쉽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까지 온 친구들은 그 자체로 시간관리 능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스케줄에 따른 시간관리 능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감 기한이 있으면 그 마감 기한 내에 일을 끝내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만큼 계획을 잘 세운다는 거죠. 일종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일을 잘하더라. 그러면은 인적성 검사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차용해 가지고 한번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잘 넘어가서 끝까지 오는 친구들은 그 자체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얘네들 점수를 확 올려줘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점수 편차가 벌어져서 얘네들을 확실히 거를 수가 있다,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제가 설계했던 삼성의 시험 문제 스타일이에요. 다른 기업들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전략을 생각해 보면요, 우선 1차적으로는 총점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과목들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못하는 영역을 끌어올리세요. 모의고사를 처음에 공부할 때 모의고사를 한 회를 풀어보세요. 한 회가 부담스럽다면은 각 과목의 반만이라도, 반 회라도 풀어보세요. 홀수반만. 그렇게 보면은 언어, 수리, 추리가 있다고 할게요. 그 중에 언어의 정답률은 내가 한 60%가 돼. 수리의 정답률은 뭐 한 50%가 돼. 근데 추리의 정답률은 30%밖에 안 돼.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제일 약한 거부터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50에서 한 60% 정도, 5, 60점 정도가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이 정도가 나와야지 이제 전체 영역을 골고루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영역은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한 1, 20점은 잘 올라가요. 근데 한 60점부터는 점수가 10점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30점은 50점, 60점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 60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말이 이제 이런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인문계라면은 이런 게 수추리가 약하고, 이공계라면 언어 같은 게 약할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반에 풀어보고 약한 거부터 50점에서 60점 정도로 끌어올리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다른 팁인데요. 보통 회사마다 특징적인 과목이 있습니다. 예컨대 SK는 아까 말했던 실행 역량, 포스코는 상식, 이렇게 언어 수리 추리 외에 기본 과목 외에 특이한 과목들이 있는데, 자, 그런 과목들을 집중해라. 언제? 서류 합격점 발표 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과목들, 이런 과목들은 공부를 안 하면 30점, 40점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죠. 공부 조금만 하면 한 60점, 70점까지는 올리기 쉽다고요. 어차피 총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과목에서 비교의를 가지려고 해야 된다. 남들이 똑같이 하는 거 5점, 10점 올리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5, 60점이 됐다면은 골고루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뭘 더 맞출지보다는 우선 어떤 걸 버릴지부터 결정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항당 가중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푸는 게 중요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이 부족해서 몇 문항은 버릴 수밖에 없다. 보통 영역당 3, 4문제는 버리자라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3, 4문항은 버린다. 그러면 3, 4문항을 버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뭘 버려야 할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문항당 풀이 시간을 재보면은 뭐 언어 영역 20문항에 뭐 30분, 수리 영역 25문항에 30분 이렇게 주는데,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점은 거의 못 맞고 커트라인 합격 전략을 선택했는데, 그 커트라인이 제가 말하는 요거예요. 영역장 한 4개 정도를 틀렸을 때 커트라인으로 합격합니다. 영역당 한 4개 정도.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은 우리 재수생 선배들은 선생님 저 뭐 3, 4, 5예요. 저 합격할까요? 3, 4, 5가 뭐냐?
언어 3개 틀렸고 수리 4개 틀렸고 추리 5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마다 뭐 3, 4, 5다라고 얘기하면 3, 4, 5, 3이다. SK다? 그럼 합격해. 근데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에 뭐 선생님 저 4, 5인데요. 4, 5가 삼성은 그럼 좀 애매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문제집을 풀 때요. 되게 시간 대비 효율성 있게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버릴지를 결정을 해야 하면서 우선 생각해 풀어봐야 된다. 우선 대체적인 후보는 뭐냐면은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언어 영역에서 독해 내용 다 읽고 일치하는 거 찾아라.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 찾아라. 이런 거는 지문을 다 읽어야 되니까 버릴 후보로 적당하겠죠. 수리, 자료 해석, 도표 읽고 뭐 맞는 거 틀린 거 찾는 거 중에 선택지가 한 4개 정도가 다 계산하는 거야. 이런 거. 그다음 추리에서도 언어 추리, 뭐 거짓말하는 사람 찾아라 뭐 이런 건데, 거짓말 찾기 위해서 막 도표를 그려서 얘가 거짓말했고 얘가 사실을 말했고 막 하는데 도표의 틀 자체가 잘 안 그려진다. 이런 거는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겠죠. 이런 거. 플러스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예제 문제 한 문제를 푼다 할지라도, 그냥 사소한 한 문제를 푼다 할지라도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시간을 생각하세요. 즉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답부터 내세요.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발문이 있고 지문이 있고 선택지가 있죠. 선택지가 발문에서는 옳은 것 동그라미, 틀린 것 X 이렇게 쳐놓으면 실수 안 하겠죠. 지문이 있고 선택지가 있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풀 때는 발문 쭉 읽고 옳은 것 동그라미 옳은 것 찾는 거, 지문 다 읽고 선택지 기억 틀렸네, 니은 맞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3번은 세모네, 어중간하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문제든 실전이라 생각하고 답부터 빨리 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십니까? 간단하게 발문에서도 뭐 동그라미냐 X냐만 체크하고 지문 건너뛰고 선택지부터 먼저 보는 사람들 있죠. 선택지에 만약에 옳은 거 찾으라 했는데 1번은 기역, 니은, 디귿, 2번은 기역, 니은, 리을, 3번은 기역, 디귿, 미음, 4번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으면은 1, 2, 3번은 다 기역이 들어가 있죠. 그럼 4번은 답이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역은 건너뛰고 니은부터 읽죠. 이런 식으로 선택지의 힌트까지 고려해서 빨리 답부터 찾고, 복습하실 때 하나씩 천천히 보세요. 그래야지 훨씬 문제풀이의 감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답부터 낼 때 이렇게 해서 답을 냈다 그러면 시간은 안 재더라도 대충 내가 1분 걸렸네, 아니면 한 1분 30초 걸린 것 같아, 문제 번호 위에다가 대략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풀 때 맞췄다 할지라도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이게 좀 더 빨리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감각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 문제를 푼다 할지라도 먼저 답부터 내라. 그리고 풀면은 이게 대체적으로 얼마 걸렸는지 대충 위에 시간을 감각적으로 적어봐라. 복습할 때 해설지 보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다 꼼꼼히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준비를 많이 한 상태가 이제 됐다라고 하면은요, 보통 난이도를 예상하는데 보통 문제 기본 난이도가 2, 5, 3으로 세팅을 합니다. 20문제가 있다. 그럼 어려운 문제 난이도 4개, 중 10개, 하 6개, 요 정도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문제 만들 때 우리가 문제 문항지에다가 문제 만들 때 제가 만약 언어 영역을 만든다, 언어 해서 유형, 독해,
그래서 사실적 이해, 일치하는 거 찾는 거, 난이도, 뭐 상중하 이렇게가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 만들 때는 난이도를 다 적습니다. 이 난이도 가지고 문항당 점수 차이를 두는 게 아니고 배치할 때 좀 활용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 거를 잘 제낄 수 있게 지금까지 준비를 했다면은 요걸 잘 맞춰야겠죠. 그죠? 중하 난이도. 그래서 결국 세네 문제를 포기하게 된다. 완전 포기하는 건 아니고 시간 남았을 때 풀 수 있다는 거죠.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렇고 좀 이제 한두 번 시험을 봤다 그러면은요, 지난 시험 난이도를 기준으로 이번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뭐 SK의 뭐 추리가 좀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를 대체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70점 정도를 이제 합격 커트라인으로 보는데, 지난 시험에 예컨대 뭐 삼성의 수리가 너무 쉬웠다 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삼성의 수리는 좀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출제위원들이 작년 시험의 영역별 난이도를 보고 이번 시험 난이도를 영역별로 좀 조정을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몇 번 본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예측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시험장에서 전략,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글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통 이제 한 3, 4일 전에 어떤 사람들이 합격할 것 같냐 대략적인 감을 보자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합격해요. 선생님, 저 무슨 회사 시험 볼 때는요, 언어에서는 뭐 몇 개, 수리에서 뭐 몇 개, 추리에서 뭐 몇 개, 이런 건 안 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충분히 했구나, 합격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뭐냐면은 우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영역별 유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형 중에 몇 개는 안 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 이게 안 풀 거라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까지 고려해서 나중에 풀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문제가 나오면 넘어가겠다. 문항당 가중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쉬운 거 최대한 많이 풀고 나중에 보겠다는 거죠. 즉 시험은 모르는 걸 푸는 게 아닙니다. 특히 대기업 인적성은 이미 문제집에 유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는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입니다. 자, 유형이 다 나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부터 좀 먼저 설명드리면은, 문제집 모의고사를 보면은 문제집마다 후반부에 모의고사 편이 있는데 그걸 보면 문항 순서까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모의고사 1회, 2회, 3회 딱 보세요. 언어 영역의 문항 순서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지 유형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컨대 삼성의 언어 영역이다 지금 없지만 어휘, 문장별, 단문, 장문 이 순서대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걸로 보자면은 수리 추리가 있는데 응용 수리 5개, 자료 해석 15개, 자료 추론 포함해서 5번까지 응용 수리, 그 다음에 6번부터 자료 해석. 추리도 이런 식으로 1번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대부분 순서대로 나온다. 한두 문항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편을 보면은 거의 그런 식으로 정해져 가지고 1회, 2회 똑같습니다. 다른 출판사 거도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연습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많이 묻는 거에 대한 답변 조금 해드리면은요, 뭐 어떤 기업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뭐 저도 이제 삼성부터 준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우선 서류 합격 가능성을 떠나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우리 다음에 또 응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기업부터 우선 준비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의 인적성을 보든 간에 가장 중간 난이도고 세부 유형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또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점수가 면접에 영향을 주냐? 전혀 안 준다. 1도 없다. 제로 베이스로 모든 전형이 시작됩니다. 서류 붙으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의 스펙이면은 되는데 그 스펙을 넘었네? 그럼 다 똑같아요. 인적성에서 뭐 러프하게 말하면 IQ로 본다고 하죠. 자, 꼴찌로 인적성을 붙든 1등으로 붙든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IQ는 이 정도야. 넘었으면 다 똑같아요.
제로 베이스로 면접 갑니다. 찍으면 감점 있냐? 이게 논란이 많은데 우선 뭐 감점이 있다고 얘기되는 기업들과 없다고 얘기되는 기업들이에요. 없다. 네, 이건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뭐 그때그때 회사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감점 어떻게 하냐? 우선 뭐 이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자, 제가 아는 정도만 말씀드리면요. 자, 한 문항에 맞으면 4점, 틀리면 마이너스 4점, 빈칸이면 0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했던 기업은 이렇게 하진 않아요. 틀려도 감점이 좀 낮습니다. 마이너스 2점 정도로. 요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학습 방법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오전에 해라. 특히 이제 방학 때 많이 준비를 하는데 아침부터 자소 쓰면 하루 종일 자소 씁니다. 실제 시험도 대부분 아침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 환경과 유사한 아침, 머리가 약간 멍할 때 그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자소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해야지 감각이 올라갑니다. 아주 난이도가 어려운 수능의 정석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되게 그날의 컨디션과 감각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달라지는데 매일매일 해야지 문제풀이 감각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도 반드시 몇 문제를 푸시고 당일날 오전에 시험장 가서도 몇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 감각이 좋아져요. 감각이 최상에 있는 상태에서 시험지를 맞닥뜨려야 됩니다. 준비를 하실 때 모르면 바로 답지를 보자. 특히 이제 추리 영역 같은 경우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추리 영역은 언어 수리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추리는 좀 생면부지로 처음 보는 유형들이 많습니다. 도형 추리나 아니면은 언어 추리, 뭐 틀린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이해 안 되면은 먼저 답지부터 보고 답지의 어떤 논리를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풀었는데 잘 모르겠어. 답지를 봤어요. 암기를 해가지고 그 식대로 풀었어. 안 풀리죠? 다음날은 전날 틀린 거를 먼저 복습하고 새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전날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풀어봐요. 그래서 풀렸어. 그러면 됐어. 근데 전날 풀었던 거 또 안 풀려. 또 답지를 봐. 자, 그 다음날도 이제 앞선 것들 다 모르는 거 한 복습하고 새 진도를 나가는데, 자, 그때도 또 안 풀려. 한 3일 동안 연속으로 안 풀려. 자, 그러면은 그 문제를 버릴 문제 후보로 만들어 두세요. 실제 시험은 문제가 더 변형되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3-4번 풀었는데도 잘 모른다? 변형돼 나오면은 더 모르고 시간만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자, 그다음 스터디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그런 걸 묻는 친구들한테는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묻지 않는 친구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뭐 혼자 하겠다, 그 독서실 잡아서 혼자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불안한 친구들은 문항마다 풀이 스킬을 많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누구는 2분에 푸는데 누구는 1분에 풀어.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분에 푸는 방식을 좀 많이 익혀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친구들은 스터디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답은 나왔죠. 누구랑 하느냐? 한다면 누구랑 하느냐? 그런 스킬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경험자, 시험 한 본 사람들은 스킬을 많이 알고 있고 버려야 할 문제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 가봤더니 이 정도의 문제는 절대 못 푼다. 그러면 나도 이제 이런 건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경험자. 보통 한 6에서 8명 정도 모집하는데
4명 정도가 좋아요. 이 정도 모집하면은 보통 뭐 한 3, 40%안 나오잖아요. 며칠 나오다가.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베스트다. 인문, 이공 섞여가지고 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스킬을 각자 가진 게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다른 스킬들을 배워보죠. 서류 발표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문제 풀이법. 요게 스터디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스터디 한다고 그냥 시간 재서 문제 몇 문제 풀고 끝내지 말고 얘 어떻게 풀었는지 보란 얘기예요. 시험지 딱 보고 다르게 풀었네, 이거 어떻게 풀어?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류 발표가 나면서 합격이 됐다, 서류 합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봉투 모의고사 시간 재서 풀 건데, 그때도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는 우선 4명 정도가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2명 정도만 합격한다라고 보세요. 한두 명. 인적성에서. 그래서 한 3, 4일 봉투 모의고사 스터디를 해봤어. 그래서 내가 계속 꼴찌해. 그럼 나는 이번 시즌은 조금 힘들 거다라는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인적성을 계속 준비하기보다는 저녁에는 또 지원서를 또 쓰겠죠. 여러 군데. 그죠?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총점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그죠? 또 봉투 모의고사를 한 3-4번 풀었는데 내가 이 유형 계속 틀려. 이러면은 빨리 다른 친구들 걸 보면서 계속 그 유형을 맞춘 친구들 찾아야 돼요. 걔는 그 풀이법 알고 있어요. 걔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논의해서 버릴 거 정하기. 뭐 특정 모의고사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 내가 이번 모의고사 되게 많이 틀렸다. 혼자 모의고사를 풀면 되게 불안할 수 있는데 모의고사 본 스터디원들도 다 많이 못 풀었어. 아, 그러면 이건 난이도가 어려운 거였구나. 그래서 대충 내 위치만 몇 등 했는지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한두 모의고사가 어려웠다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게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자, 시험장 준비물 하나 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얘기하든 안 하든 회사에서 나눠주든 안 나눠주든 우선 컴싸 수정 테이프 무조건 들고 가세요. 컴싸는 이런 식의 컴싸, 이렇게 색칠되는 컴싸가 있고요. 이런 식의 컴싸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컴싸는 여기 체크하기 좋습니다. 한두 번 꾹꾹 누르면은 바로바로 체크가 되고, 이런 식의 컴싸는 여기 체크하기 좋아요. 회사마다 시험지가 이런 식으로 나올지 이런 식으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는 데는 상관없고 오프라인으로 보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의 컴싸와 이런 유형의 컴싸, 오프라인으로 시험 본다 다 챙겨가시고요. 수정 테이프도 가급적이면 챙겨가세요. 마킹 실수하면은 스티커 배부합니다. 맞죠? 스티커 배부하는데 혹시 내가 스티커를 받을 시간이 없다, 너무 많이 틀렸다, 아예 밀렸었다, 수정 테이프 개인이 가진 거 사용해도 뭐 삼성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OMR 그 검수까지 다 했는데 수정 테이프로 한 것들도 적외선으로 했을 때 다 이제 제대로 그 지워져 가지고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밀렸었다, 이럴 경우는 내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자. 가급적이면 회사에 나눠준 스티커를 써야겠지만. 그리고 적성검사가 대체적으로 영역마다 시간 20분씩 30분씩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3분이나 5분 전에 알람을 해줘요. 그래서 이 알람을 뭐 삼성은 3분 전, SK는 10분 전에 한 번, 5분 전에 한 번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회사마다 알람 그 종료 직전 알람을 언제 해주는지 파악해서 마킹을 언제 할지, 그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요거를 한번 마지막에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